여러분, 혈압 140 나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혹시 혈압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들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건강관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혈압 상식의 허점들을 좀 파고듭니다. 네, 맞아요. 그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가 혈압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핵심 정보들만 좀 뽑아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거나 혈압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께는 더 유용한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 뻣뻣하면 이거 혈압 오른 신호다. 아니면 병원에서 잰 혈압이 제일 정확하다. 또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 이게 진짜 맞을까요? 오늘 이 궁금증들 자료 보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좀 핵심적인 오해부터 바로 잡고 시작할까요? 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좀 놀랍지만 고혈압 자체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 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증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역설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 뒷목 뻣뻣함 이런 걸 혈압이랑 바로 연결짓잖아요. 나 혈압 올랐나 봐 하시면서요. 저도 사실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그런 증상들은 혈압 상승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해요. 네, 대부분은 목이나 어깨 근육이 긴장하고 뭉쳐서 생기는 통증,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지탱하느라 목이랑 어깨 근육에 계속 부담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골격계 문제일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혈압 자체보다는 자세나 스트레스 이런 다른 요인 때문에 근육이 아픈 거군요. 그럼 혹시 이런 증상 때문에 내 혈압 높은가? 이렇게 계속 걱정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정확합니다. 예. 불필요한 걱정, 스트레스, 이게 우리 몸의 그 긴장 시스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실제로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헐. 그러니까 증상이랑 혈압을 잘못 연결하는 것 자체가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혈압약 먹고 컨디션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은요, 자료에는 이것도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도 짚어봐야 하는데요. 혈압약의 주된 역할은 사실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혈압 수치 자체를 낮추는 거죠. 수치를 낮추는 거다? 네,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졌다 느끼는 건 혈압 수치가 안정됐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심리적 안도감, 아니면 약효에 대한 기대,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 먹기 시작할 때 무기력하거나 어지럼증 같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약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두통이라 뒷목 뻣뻣함 같은 걸 고혈압의 직접 신호로 생각하는 건 오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해. 병원 혈압 측정의 정확성 문제. 당연히 병원 측정이 제일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좀 다른가요? 그렇죠. 근데 자료들은 여기서도 잠깐 하고 말합니다. 백의 고혈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병원이라는 환경 자체가 주는 긴장감, 의사나 간호사 앞에서 잰다는 그 부담감, 이런 게 스트레스가 돼서 일시력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병원 가면 괜히 좀 긴장되긴 하죠. 근데 자료에서 더 흥미로웠던 건요. 의사가 청진기로 재는 그 수동혈압계 있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요즘 전자혈압계가 더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네,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숙련된 분이 정확히 재면 수동도 믿을 수 있죠. 근데 측정하는 사람의 숙련도나 소리를 듣는 능력, 두견 소음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오차가 생길 수는 있어요. 반면에 잘 만들어진 전자혈압계는 그런 주관적인 요소를 좀 줄여주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떤 기계가 더 좋다 이거보다는 병원이라는 측정 환경 자체가 평소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내 평소 혈압, 이걸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해결책은 바로 가정혈압 측정입니다. 집에 믿을 만한 혈압계 하나 딱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집에서 재는 거요? 네, 자료에 따르면 한 5만 원 안팎 그 정도의 팔뚝형 커프 감는 거 있잖아요. 그 전자혈압계면 충분하다고 해요. 손목형이나 스마트워치 이런 건 아직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팔뚝에 감는 걸 추천하고요. 혈압계만 사면 끝은 아니겠죠?
제대로 재는 법이 중요할 텐데 너무 복잡하진 않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료들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일관성. 매일 좀 비슷한 시간대에 재는 게 좋아요. 오전 10시쯤 활동 좀 하고 나서요. 네. 둘째는 안정. 재기 전에 최소 5분, 가능하면 10분 정도는 편안하게 쉬어야 하고요. 말하거나 움직이지 말고요. 아, 쉬는 시간이 중요하군요. 네. 셋째는 자세. 등받이 있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팔꿈치를 테이블 같은 데 대고 커프 감은 팔뚝이랑 심장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야 해요. 아, 높이 맞추는 거? 그렇죠. 중력 영향 덜 받기요. 넷째는 마음 진정. 재기 직전에 잠깐 눈 감고 심호흡하면서 마음 좀 가라앉히면 좋아요. 한 1, 2분 정도? 명상하듯이?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두 번째 값. 처음 잰 값은 약간 긴장해서 높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고 잠깐 있다 다시 재서 두 번째 값을 기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 단순히 숫자만 재는 게 아니라 일관된 시간, 충분한 안정, 올바른 자세, 마음 진정, 그리고 두 번째 값 기록. 이 원칙들이 진짜 중요하네요. 이렇게 집에서 잰 혈압은 병원 기준이랑 다르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병원에선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건 긴장할 수 있는 병원 환경에서의 기준이고요. 가정혈압은 이것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요. 더 엄격하다고요? 네. 집에서 잰 혈압이 평균적으로 130에 80 이상이다. 그러면 이미 주의가 필요한 단계로 봐야 하고요. 130, 80부터요? 네. 그리고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 진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문가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고요. 와, 자료 중에는 125에 85 정도만 돼도 이미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럼 집에서는 1030, 80만 넘어도 신경 써야겠네 하고 1035, 85 넘으면 이거 혹시 고혈압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거네요? 병원 기준 140, 90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꾸준히 잰 혈압이 여러분의 진짜 혈압 상태를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그 기준은 1030, 80, 더 나아가 1035, 85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혈압이 왜 높아지는지 그 진짜 원인들을 좀 더 파헤쳐보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는데 이것도 좀 다른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단순히 소금은 혈압 상승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깊이 봐야 해요.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요. 소금 속 나트륨 자체가 혈관에 직접 작용해서 혈압을 바로 올린다. 이거보다는요. 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받는 스트레스 반응. 이게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이요? 소금 먹는 게 스트레스인가요? 좀 낯선데요? 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과도한 나트륨이나 맵고 뜨거운 자극 이런 게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몸이 여기에 대처하려고 비상 대응 시스템, 즉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박동 빨라지고 혈관 수축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아, 소금 자체보다는 짠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이런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과민 반응이 문제군요. 그래서 요즘 젊은 층들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것도 혈압 관리 면에서는 좀 걱정된다는 지적도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식습관이 반복되면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좀 항진된 상태, 그러니까 계속 긴장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이게 장기적인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확실한 원인으로는 비만을 꼽았어요. 이건 뭐 좀 직관적으로 와닿긴 하는데요. 네, 비만은 고혈압과 아주 밀접합니다. 체중이 늘면 그만큼 몸 부피가 커지고 조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늘어난 조직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려면 심장이 더 많은 양의 피를 더 강한 압력으로 뿜어내야만 해요.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니까 당연히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자료에선 비만은 필연적으로 고혈압을 동반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의외였는데 나는 젊었을 때 저혈압이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성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고요. 여러 노화 과정이랑 같이 혈압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좀 오르는군요. 네, 젊을 때 뭐 90에 60 정도로 낮았던 사람도 50대, 60대 되면서 150 이상으로 뛸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 마른 체형이었다가 중년 이후에 배나우로 이러면서 고혈압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과거 혈압이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는 거죠. 자, 그럼 고혈압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아까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셨는데 증상도 없다면서요? 바로 그 증상 없음이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아무 신호도 안 주면서 우리 몸속의 중요한 장기, 특히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요? 왜 특별히 뇌가 더 취약한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료 설명이 아주 와닿는데 뇌는 다른 장기랑 달리 되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말랑말랑하죠. 비유하자면 뭐 단단한 지지 구조 없이 물컹한 젤리 속에 혈관이 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데 혈관은 근육이나 뭐 결합 조직 같은 주변 조직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뇌혈관은 그런 보호막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와, 주변에서 꽉 잡아주질 못하는데 높은 압력으로 피가 계속 부딪히면 혈관벽이 그냥 그대로 충격을 받겠네요. 정확합니다. 높은 혈압의 압력이 뇌혈관 벽에 직접적으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혈압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졸중 그리고 혈관 손상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뇌혈관은 계속 압박받고 손상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소리 없는 위협이네요. 증상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고혈압 약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약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부담감 느끼시잖아요. 네, 그 약에 대한 오해나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도 현재 쓰는 고혈압 약들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성도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미 고혈압 약은 기술적으로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래요. 크게 한 3가지 계열 수십 종류 약이 있는데 전문가랑 잘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약 찾고 꾸준히 드시면 99% 이상 목표 혈압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9% 이상 조절 가능하다니 와, 정말 효과적이군요. 근데 아까 약 먹기 시작할 때 무력감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왜 참고 견뎌야 하는 거죠?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불편함이 약 자체의 독성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몸이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압 상태에 익숙해져 있다가 약으로 정상 혈압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재조정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재조정 과정이요? 네. 몸이 갑자기 낮아진 정상 혈압을 이게 정상이라고? 하고 좀 낯설어 하는 거죠. 아, 마치 오랫동안 좀 구부정하게 있다가 허리 딱 폈을 때 잠시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 뭐 그런 걸까요? 내 몸이 정상 상태를 잊었다가 다시 배우는 과정?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래요. 몸이 새로운 정상 혈압에 다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 이런 불편함은 한두 달 정도 꾸준히 약 드시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편함 때문에 마음대로 약 끊으시면 안 돼요. 아,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현상이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약만 잘 챙겨 먹으면 혈압 걱정은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혈압 조절에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도구는 맞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자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건 약 복용이랑 함께 반드시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생활 습관 개선. 네. 뭐 저염식,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이런 것들이죠. 약과 생활 습관 개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약 효과를 더 높이고 뭐 약 용량을 늘리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이 충분히 조절되면 약 용량을 줄이거나 언젠가는 약을 끊을 가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와,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이 정말 크네요. 근데 고혈압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수치 낮추는 것 이상이라고 하셨죠? 평생 노출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요. 네, 그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혈압 치료의 핵심은 일생 동안 우리 몸의 혈관이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총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노출 시간을 줄인다.
네, 높은 혈압에 오래 노출될수록 혈관 손상은 계속 쌓이고 한 번 손상된 혈관은 완전히 예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바로 의사들이 생활습관 교정 시도하더라도 한 6개월 안에 뚜렷한 효과 없으면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예요. 더 이상 혈관 망가지게 그냥 둘 순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6개월 이상 잘 안 기다려주는 거군요. 평생 노출 시간을 줄인다. 혈압 관리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자, 이런 핵심 내용 외에도 자료들 보니까 혈압에 대해 우리가 흔히 잘못 아는 자잘한 오해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혈압이 너무 낮은 저혈압은 괜찮은 건가요? 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중에 평소 혈압이 90에 60 정도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어지럽거나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낸다면 그 낮은 혈압이 그 사람한테는 그냥 정상 혈압일 수 있어요. 아, 그게 정상이군요. 네, 쇼크 상태나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처럼 특정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낮은 혈압 자체를 병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혈압 높으면 코피 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것도 대표적인 오해죠. 코피 나는 코 점막의 모세혈관은 압력이 아주 낮아서 전신 혈압 영향 거의 안 받아요. 아, 정말요? 하거나 아니면 코를 후비거나 이런 물리적 자극 때문에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압 측정 시점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몸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피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죠. 네, 평소가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는 게 중요해요. 감기 걸렸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혈압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잰수치 보고 어휴 내 혈압 높아졌네 하고 괜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꾸준히 안정된 상태에서 재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도 고혈압 환자는 좀 주의해야 한다고요? 아, 네, 맞아요. 여름철에는 땀 많이 흘려서 탈수되기 쉽고 더위 자체가 몸에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에 혼란이 오면서 혈압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요.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으니까 고혈압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수분 충분히 드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와, 정말 혈압 하나 제대로 알려고 해도 기존 상식을 많이 뒤집어 봐야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혈압 관리의 장기적인 중요성, 특히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압 관리는 정말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자료들에서는 이상적으로는 20대부터 자기 혈압 수치 알고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20대부터요? 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어도 혈관 안쪽 벽, 내피세포 손상 같은 미세한 변화는 젊은 나이부터 서서히 시작될 수 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담배 피워서 손상된 폐가 금연에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것처럼 이게 젊을 때 고혈압에 노출됐던 혈관의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나중에 혈압 조절 잘 돼도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혈관에도 일종의 기억 혹은 상처가 남는다는 거네요. 결국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서 애초에 그런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혈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핵심 다시 정리하면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거, 정확한 혈압은 병원보다 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재는 게 더 중요하고 가정혈압 주의 기준은 130, 80 이상이라는 거. 네. 고혈압의 진짜 위험은 증상 없이 진행되는 뇌혈관 손상이라는 거, 약물 치료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꼭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혈압 관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걸음은요, 오늘 당장 팔뚝형 전자혈압기 하나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매일 비슷한 시간, 예를 들어 오전 10시쯤에요. 충분히 쉬신 뒤에 5분에서 10분 정도 편안한 자세랑 마음으로 혈압을 재보세요. 네. 두 번째 측정 값을 꾸준히 기록하시고 만약 평균적으로 130에 8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혈압 건강 더 이상 남에게만 맡겨두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의사나 전문가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돕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혈압처럼 뚜렷한 증상 없이 침묵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다른 건강 문제는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평소 놓치고 있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지표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 분들의 건강을 더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